신문의 단독 중에 박재동 화백의 미투에 관련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SBS는 어떤 식으로 박재동 화백의 미투를 왜곡시켰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기사는 뭐 삭제돼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박재동 화백이 이 관련되어 있는 모 작가의 결혼하는데 주례를 봐주는 상황인데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뭐 네.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왜곡이 됐지만 사실은 그 밖에 드러난 이면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님을 고소했다는 이 전직 비서가 자기 후임 비서한테 인수인계서 썼다고 하는 그 내용 보고 우리가 경악했잖아요. 예.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람이 쓸 수 없는 인수인계서인 것처럼 박재동 화백에 대해서 이 미투라고 했던 사람이 하는 뭐 어떤 자기들끼리 대화나 또는 그 당시 시점에서 그렇게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뭐 주례를 부탁한다거나 이 과정들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또 지들끼리 다 나눴다는 대화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실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어제 여성단체들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쪽으로 행진하면서 뭐 이 진상을 국가가 공권력에 동원돼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실제로 지금 나는 시간이 갈수록 굳혀지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다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과연 돌아가실 정도의 상황이었나.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실 정도면 웬만한 공직자들은 다 사퇴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짜 미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짜 미투로 인해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다면 이제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성계가 대처하는 이 방법이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은 건 문제가 아니야.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있는데 피해자부터 지켜줘야지. 이게 당사자성이라는 논리를 대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논리가 되는 거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을 정도의 범죄인가라는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뭔가 아구가 안 맞아. 그러면 잠깐 멈칫하는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계속 밟아버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재동 화백에 대해서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 그 작가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성추행으로 불쾌하긴 했지만 주례는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주례를 볼 사람이 뭐 지구상에 그 사람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례 없는 결혼식도 요즘 얼마 많이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례 선생님 때문에 불쾌한 일이 생겼으면 야 우리 그냥 주례 없이 가자 해도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인 건데 내가 그렇게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재동 화백의 네임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액세서리로 박재동을 써야겠다. 뭐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투쟁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귀 기울여 들어도 글쎄 나는 저렇게까지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라는 이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니까 그 어떤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2018년 SBS의 미투, 그러니까 박재동 화백 관련한 미투 보도 직후에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 작가와 나누는 카톡 내용들을 보면 웃겨요. 동료 작가가 다음 실검 순위 3위, 그러니까 그 이 작가라는 여성이 슬슬 올라오는구나 검색해줘야지 그럼 크크 컴으로도 폰으로도 동료 작가 그렇군 네이버 1위 빅여신의 이 정도면 흐흐흐 크크 이 작가 실검 1위 이 땡땡 웹툰 작가 동료 작가 지드래곤 입대하는데 크크 너 때문에 묻혔어. 그러면서 막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미투 보도하고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막 즐기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비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문건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천하의 몹쓸 시장님이 돼버리는 과정.
이걸 둔갑이라고 하는데 둔갑해버리는 과정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제 지금 그 여성단체들이 인권위까지 뭐 행진하면서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이러던데 왜 반론권을 안 주냔 말이에요. 누가 박원순 시장님이 무슨 살아계시는 것도 아닌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 여성단체나 그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뭘 억압하거나 찍어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선출직 서열 2위가 돌아가셨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박 시장이 왜 돌아가셨는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미투 2차 가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게 여성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그 피해자의 어떤 인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민주 진영에서 노력해서 지금의 그 감옥 재소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의 논리대로면 재소자 인권 같은 거는 신경 써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무조건 무기징역, 무조건 사형 때리고 딱 거세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거든요. 가해자 따위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 여성단체들의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가해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인권 따위는 없는 거야. 무조건 그냥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냥 너무 합당하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저는 이거를 집회 현장 광화문에서 광화문 서울시 앞에서 보라색 옷 입고 피켓 들고 이 행진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쇼구나.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도하는 짓이기도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반론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을 밖에 나와서 하면서 마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명성 그리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소인은 지금 당장 이 변호사와의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른 변호사를 구하든지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미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못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울러서 박재동 화백이 이렇게 가짜 미투로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정확하게 진상규명하라고 오히려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죽어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비수인기, 인수인기 하면서 했다는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비서를 했던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네 이런 표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보도가 나왔더니 그것도 2차 가해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신문이 그 인수인계서를 보도했는데 그걸 또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김재련 이 여자는요 페이스북에서 거의 100급으로 싸워요 사람들이랑. 덤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네 하면 조롱하고 우리들 입장에서 조롱당하는 건 우리 기분이거든요 지금. 네. 이 화백 전에도 무고로 인해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무고를 당하신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과 거기 학생 단체에서 이제 여성계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무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을 해줬다라고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진짜 어떤 사회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김재련을 비롯한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뭘 원해서 결국에는 계시지도 않는 분을 상대로 뭘 원해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진짜 모욕적이죠 그냥. 네. 그 인권위에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그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진짜 묘한 뉘앙스가 바뀐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 요청서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 의혹이라고 돼 있어요. 성추행, 성희롱의 말이 빠졌습니다. 성적 괴롭힘. 그러니까 이거
박 시장님이 의식을 하지 않았다면 당하는 사람이 내가 괴롭힘 당한다고 느끼는 정도. 그 용어가 좀 바뀌었죠. 그 나머지는요, 이 사건 외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폭행 피해 방조. 그러니까 본질은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측면.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누설된 경위. 이것도 사건을 번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고, 서울시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 이걸 확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의 성적 괴롭힘으로 촉발된 것들을 계속 확전시키면서 서울신문 같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이지도 않은 신문이 보도한 것마저도 2차 가해야,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발표한 그 인수인계서 있죠.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그건 인수인계 절차의 정식 문서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 비서 업무든 어떤 업무든지 간에 내가 관리하는 어떤 뭐 로그인 계정이 있고 관리하는 문서가 있고 일정 스케줄 뭐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 방법이나 그 로그인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잡혀 있는지,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서라고 쓴 그거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거예요. 비공식 편지. 내가 선임자로서 우리 시장님 겁나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 시장님 뽕 한번 맞아봐라. 자랑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먼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조직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했는데 나는 이미 이제 충분히 누리고 가니까 내가 너한테 주듯이, 사실 지가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그 주듯이 그렇게 선배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쓴 사적 편지란 말이에요. 쓸 의무가 없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거 딱 한 장을 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인이 평소 느꼈던 그 조직 내에서의 감정 상태는 그거라고. 인수인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스모킹건이라고 봐요. 그게 네. 이 그 서울신문이 보도한 인수인계서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되게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고소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가장 신임 많은 직원이었고 비서가 끝난 후에도 그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 이걸 김재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정치로 이용했는지, 지금 예전에 그 김재련과 같이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 뭐 대표들이 있잖아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제 토 나오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 당했다고 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4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고소하게 된 거다가 그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야. 근데 누가 봐도 그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이 제일 신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성적 괴롭힘을 당한 대상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물러날 때까지만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왜 돌아가셨나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렇게 시장님이 돌아가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왜 그 사이에 가만히 계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입 다물게 이 여성단체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똑같은 기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왜 의혹 제기를 못합니까? 그렇죠. 2019년에 비서가 그만둘 때 비밀번호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서 보면은 서울시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서라는 직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대에 비서 학과가 있을 만큼 여성이 많이 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포항공대에는 왜 비서 학과가 없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비서를 여성으로 채용했다는 것 자체에서 성차별적 직원 채용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고 서울시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전체를 흔들고 싶어하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요, 그 남녀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 여성 스태프가 지적했던 저건
여성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감수성이지 남자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의 포지션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 업무처럼 어시스트하는 그런 업무에서는 여성이 가장 이게 그 치프를 맡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빈틈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치프를 맡고 있을 때 항상 사고가 납니다. 항상 펑크가 나가지고 급하게 새벽에 뭔가를 보충해야 되고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헐레벌떡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성이 치프를 맡았을 때는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여성단체들이 스스로 지금 박탈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그 대신 읽었던 내용 중에 본인이 그 피해 사실을 알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걸 밝히는 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 마치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인수인계서를 쓸 때만 해도 그게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도 인지를 못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고 뭔가 상담을 하면서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루밍 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성추행이야 네. 라고 계속 인지시키는 과정. 그리고 나서 빵 터뜨리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이고. 지금 그 여성단체에서 피해자를 통해서 고소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투 여성들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네들 계속 참아 당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공직에 진출하거나 뭔가 승진을 하거나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쳐야 된다. 고소를 해라. 근데 고소를 하는 과정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소인이 지금 행복할까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행복할까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고소인은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아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울 거예요. 나가서 누가 맞고 들어왔어, 내 아들이. 그러면 너 왜 맞고 들어와? 깽값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래 네가 패고 와.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 이건 드라마에서도 많이 자주 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애들한테 그런 말 씁니까? 깽값 물어줄 테니까 너 성추행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잘못한 사람의 행동을 고쳐줘야 되는 거지. 네. 너 그냥 그 당하고 들어와서 좀 참았다가 나중에 우리 고소하자. 자료 다 모아서 고소하자라고 했을 때 그 트라우마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복하는 행위, 맞받아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백날 무슨 걸파워 뭐 이런 배지 만들어서 나눠줘 봤자 그게 걸에서 카테고리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이 걸이 어떤 커리어 우먼으로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배지가 한도를 정해준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성단체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여성의 권리를 계속해서 구걸하는 것 말고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무릎 차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릎을 번쩍 들어 올리면 바로 낭심 2개를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자기 방어는 이렇게 뭐 굉장히 큰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차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그 마인드셋 있죠. 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약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내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들어 올려 차기를 해가지고 바로 반격을 해야죠. 핵심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 김재련이 사실 정치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당하신 거다. 저는 솔직히 그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4년이라고 주장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가를 물으니까 비서실에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시장님은 나한테 왜 그런데요? 얼만큼 진지하게 뭔가 어떤 제도를 깨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의사표시를 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 정식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면 그거 무시할 수 있겠어요? 시장 비서는 시장을 닮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지나가는 말처럼 어쩌다 한번 시장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뭐 아다못해 저기 그 런닝 입은 사진을 보내셨다고 합시다. 칩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나가는 말로 하면 시장님 원래 그래. 너한테만 보낸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몇 건만 만들어지면 4년 동안 시장님의 선거 어떤 희롱, 조롱, 추행에 대해서 꾸준히 투쟁해 왔지만 비서실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건 그 바꾸는 그 둔갑하는 방법은 김재련이 만드는 거라고요. 이거 그 인권위 관련해 갖고 뭐 행진하면서 김재련이 이렇게 그 인권위 조사 요청서를 들고 행진을 하는데
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 살인자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네, 저도 네, 똑같은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거기 따라오시는 여성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까요?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미투를 통해 가지고 고소인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인권이 향상이 될까요? 나는 오히려 더 차별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김재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악랄했던 여성 가족부 인권국장이었던 여성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자가 네. 미래통합당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박근혜 때 일했던, 그래서 위안부 관련한 박근혜가 만든 재단에서 일을 했던 바로 그 자가 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을 완전히 저격해서 쓰러뜨리기까지 과정 속에 그 모든 게 여성 인권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수인계서가 나옴으로써 나는 이 모든 건 다 깨졌다고 생각해요. 절대 4년 동안 어떤 그런 투쟁을 해온 사람이 아니다는 건 명백해졌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박재동 화백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짜 미투는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좀 언론이 김재련한테 쫓아가서 박재동 화백의 가짜 미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되게 궁금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저 포함 모든 남자들이 어떤 근거도 없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걸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난 죽어야 돼요? 어떤 증거도 없지만 내가 패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잖아. 굳이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뭐 인권이나 여성의 권익이 가장 발전했다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이제 페이크 다큐로 만든 고발성 영화에서 제가 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 권익을 보호하다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는 보통 사기업에서도 이사 중에 뭐 전체 30% 뭐 40%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범적 강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남성 사회에서 펜스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그 여성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성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돌아가는 핵심 업무는 남성이 맡고 이사까지 자동으로 승진하는 트랙은 그냥 여성들을 그냥 순서대로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법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성 인력들은 직급은 이사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전화 받고 팩스 받고 복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유럽에서도 그러니까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게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리 운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생기는 폐해를 고발했던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성이 왜 내 목숨을 내놓아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나는 약간의 손해만 보고 네가 다 가져가라. 대신에 난 우리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아가겠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직장 내에서 어떤 여성분이 임신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상사가 그 인사 고과나 이런 평가를 할 때 이분이 실력이 뒤처져서 그런 건데도 이제 어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툭 쳤는데 저는 성추행 당한 것 같다고 이거를 약점을 잡아서 상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그런 성별인 거 차별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줬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올려주게 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을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집어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여자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런 분들하고는 절대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여성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보면 이슈가 어떤 광풍이 불 때는요. 민주당 뭐 정치인들도 거기에 박원순 시장 관련한 부분 사과도 하시고 그러던데 정치의 영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해야 되겠지만 뭔가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맞고요. 이게 마치 무슨 절대 권위의 법처럼 전혀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피해자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회의 불합리한 일종의 광풍이고 메카시즘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런 직간접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비서는 고소인은 2명이었습니까? 한 명은 4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면서 비서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에서까지 쓰는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서울시 그 사무실 출입해가지고 그 도둑질 하려고 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출입 기자 날에 제명됐다 그러는데 이런 참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몇 번 하다가 많이 걸렸대요. 서울시에서 유명한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도둑놈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7일 오전 6시 30분 아무도 출근하기 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님 돌아가신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또 뭔가 마치 서울시에서 뭘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터트리고 싶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측해 보는데 이게 지금 이 서울시 출입 기자단 총회에서 37개 언론사 출입 기자가 투표를 해서 27개사가 조선일보의 제명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전 나머지 10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원히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1년이에요. 예. 그러면 이 1년이면은 사실 나머지 10개가 조선일보에 물어다 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러기도 할 거고 나머지는 또 다 계열사라고 생각합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죠. 근데 그 마차님이 방금 설명하셨던 그 투표 시스템 있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취재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인정한 기자만 취재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서울시가 하는 일들은 공적인 업무라고요. 그래서 일개 블로그든 유튜버든 시민이라도 궁금하면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근데 왜 그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왜 기자들이 자기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취재는 우리만 할 수 있어. 와, 진짜. 라고 왜 장벽을 만들어 놓냐고. 그 법조계 기자들이 더 괘씸하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 기자가 워낙 꼴통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만 비웃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자단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짚어내야 되는 그럼 거예요. 반대로 검찰 출입 기자는 서로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들의 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비서 인수인계서는 분명히 서울시 비서 쪽 그러니까 비서실 쪽에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고발 단계가 있어요. 성추행, 성희롱, 방조 의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법적으로 걸어 놓으면 함부로 못 나서지만 서울시 비서실에 있던 분들은 이분들이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이잖아요. 박원순 시장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 아주 객관적인 증언이 나와줘야만 명예가 벗겨지는 거지. 이렇게 슬쩍 뭐 인수인계서 하나 신문에 이렇게 보내는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묵살했다 이쪽 프레임 때문에 계속 뭐 고소고발 건 갖고 지금도 그 여성단체들이 인권이 진정한 것 중에 사건의 본질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해졌어. 여기에 왜 그거 묵살 방조했느냐, 뭐 왜 그 정보가 왜 새 나갔냐, 이걸로 지금 확전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 비서실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우리들 입장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예. 네.